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살의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설날을 앞둔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새해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지시사항 한 줄뿐이었죠. 어머니, 이번 설에 저희 친정 식구 10명 오니까 설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메시지 아래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업무 분담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힘들고 붓은 일은 전부 그녀의 이름 옆에 적혀 있었죠. 이런 노골적인 모욕 앞에서 어머니는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모두가 기절초풍할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 어머니는 이런 가장 단호한 방식의 파업을 선택했을까요? 텅 빈 부엌과 밥상만 기다리는 친척들 앞에서 아들 부부는 과연 어떤 아수라장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머니의 슬픈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통쾌하고 우아한 인생의 반격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7입니다. 설 연휴가 코앞이라 오늘 아침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3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박 의사님, 혈압은 안정이신데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약 드셔야 해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서러운 건 병이 아니라 내가 힘든 걸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더군요. 재작년에 교직에서 은퇴하면서 평생 분필가루 마시며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좀 쉬나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손자 기저귀 갈아주랴, 밥하랴, 등 하원시키랴, 마치 재취업한 것처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검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신발도 벗기 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 친정 식구 10명 오기로 했어요. 식사 준비 좀 부탁드려요. 순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버렸죠. 이어 며느리는 엑셀 파일 링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날, 명절, 음식, 업무 분담표, 무려 3페이지에 걸쳐 학교 수업 지도안보다 더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보기, 재료 손질, 전 부치기, 탕 끓이기, 볶음 요리, 상 차리기, 설거지, 청소, 그 모든 힘든 일 뒤에는 제 이름, 어머니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지은이의 칸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더군요. 설날 당일 메이크업 및 우아하게 손님 맞이. 그 문구를 읽고 멍하니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차가운 개수대 물속으로 쳐박아 꼼짝 못하게 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당연한 노동력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 화를 사기려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안방에서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통화 중인 모양이었습니다. 네, 장모님. 해산물은 이쪽에, 매운 건 저쪽에 배치할게요. 걱정 마세요. 마치 회사 워크숍 사회라도 보는 듯 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컵이 깨질 듯 꽉 쥐었습니다. 문서 마지막에는 친절하게 참고사항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닭백숙은 당일 아침에 끓여야 맛있음.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니까 부탁드려요. 그 표시가 그렇게 비웃음처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내 가치는 오직 일 잘하는 경험뿐인 건가. 휴대폰을 덮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사골국을 데우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여는데 민호가 서재에서 나오며 쓱 쳐다보더군요. 엄마, 점심 뭐예요? 좀 쉬세요. 날 추운데 무리하지 마시고.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네, 처가 보낸 그 표, 너도 봤니? 민호는 2초 정도 멈칫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지은이가 원래 꼼꼼하잖아요. 미리미리 계획하는 성격이라 정말 꼼꼼하기도 하지. 설거지물 온도까지 정해줄 기세더군요. 제가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둘, 나를 이 집 주방 아줌마로 생각하는 거냐?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에이, 엄마가 이런 거 제일 잘하시잖아요. 어른이시기도 하고 손님들한테 체면도 서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 손으로 똥오줌 받아가며 키운 아들입니다. 큰 출세는 안 받았지만 엄마가 제일 잘하니까 라는 말 한마디로 그 고된 노동을 합리화하며 내 등 떠밀 줄은 몰랐습니다. 네, 처가 식구들은 다 와서 잔치한다는데 내 친척들은? 내 이모는 우리 집에 발길 끄는 지가 언젠데 지은이는 내가 지네 집안 사람인 줄 아나 보다.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민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 집안 어른은 엄마잖아요. 더 대꾸하기 싫어 부엌 불을 껐습니다. 뜨거운 김이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자식 키우고 늙어서는 며느리 식구들 수발까지 평생 노동력으로만 살아온 내 인생이 불쌍해서였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보낸 레시피를 훑어봤습니다. 갈비찜, 신설로, 옥돔구이. 하나같이 며칠 전부터 핏물 빼고 재워야 하는 큰 요리들입니다. 경험이 많으시니라는 칭찬 한마디로 처가 체면을 제 목에 걸어버린 겁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썼다가 지우고 나 안 한다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2글자만 보냈습니다. 알았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쌩쌩 부는 겨울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득 뼛속까지 시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 구석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친구들과 경주 여행 갈 때 쓰고 처음 꺼내는 가방입니다. 노트북을 켜고 잠시 망설이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서울, 제주 항공권. 여러 항공편이 떴지만 설 연휴 시작일인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를 골랐습니다. 그것도 비즈니스석으로요.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랄까요. 결제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제 완료 창이 뜨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설 차례상은 없다. 나도 이제 쉴 거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설 당일에는 저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화장 다 무너지면 사진 안 예쁘게 나오니까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설거지만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친구들 모임 있어서 나갈 거다. 제 말에 며느리는 건성으로 네, 다녀오세요 하더군요. 모두 잠든 밤, 저는 회색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지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두꺼운 패딩, 모자, 그리고 수영복을 챙겨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은 붉은색 꽃무늬
블라우스도 챙겼습니다. 제주의 햇살 아래서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들이 어제 설 보너스라며 보내준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엄마, 장 보실 때 보태 쓰시고 남으면 용돈 하세요 라던 그 돈. 그래, 이 돈 쓰긴 쓸 거다. 너희가 상상도 못할 곳에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에 빨간 매직으로 쓴 메모를 붙였습니다. 설 밥상 나는 안 차린다. 셀프 서비스. 이름도 날짜도 적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말끔한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설에 어디 가세요? 고향 가시나 봐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피난 가요. 기사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참 고급 피난이시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공항은 명절이라 붐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햇살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쌀가마니를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 친 기분.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 드릴까요? 물었을 때 저는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박순자, 67에 드디어 너를 위해 사는구나. 눈부신 햇살 아래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가 벅차서였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니 따뜻한 바람이 볼을 감쌌습니다. 예약해둔 서귀포의 바닷가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호텔방 테라스 문을 여니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발을 쭉 뻗고 사진을 한 장 찍어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글없이 스마일 이모티콘 하나만 붙여서요. 1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 순자야, 너 제주도니? 나도 여기 사는데 당장 얼굴 좀 보자. 예전 학교 동료였던 최경숙 선생님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게스트하우스 한다더니 정말 인연이네요. 저녁에 경숙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야, 박순자, 너 얼굴 좋아졌다? 아니, 좀 늙긴 했네. 경숙이는 여전히 거침없고 유쾌했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고기 국수를 먹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나 도망쳐 나왔어. 경숙이는 박수를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잘했다. 나도 5년 전에 그랬잖아. 남편은 바람 피우고 시댁은 날 종 취급하고 이혼 도장 찍던 날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아니? 엄마, 이제 누가 저 밥 줘요 하더라. 기가 막혀서. 경숙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세대 여자들 아들이 노후 보장이다 라는 말에 속아 살았잖아. 근데 현실은 뭐니? 우리가 쓰러지면 짐짝 취급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자식은 보험이 아니야. 그냥 남이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지은이가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이 보였습니다. 미용실 가운을 입고 찍은 셀카. 내일 설날 머리 예쁘게 하고 시댁 고고 기대된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기대해라. 아주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설날 아침 서울 집은 그야말로 대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민호는 엄마가 안 보인다며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느긋하게 어머님 잠깐 나가신 거 아니야 하며 네일 아트를 말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친척들이 하나둘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어이쿠, 맛있는 냄새가.
어라? 왜 아무 냄새가 안 나지? 이모부와 사촌들이 들어오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부엌은 냉골이고 재료는 냉장고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가 며느리에게 보낸 업무 분담표를 뒤적거렸지만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요. 고무장갑 끼고 쌀 씻다가 손을 베이고 밥솥 코드는 꽂지도 않았더랍니다. 야, 너네 집은 왜 이렇게 썰렁하냐? 형수님 어디 가셨어? 친척들의 웅성거림 속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형수님, 제주도 가셨네? 카스에 사진 올리셨어.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 드디어 한 건 하셨네. 아이고, 통쾌해라. 지은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는 건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점심은 중국집 배달 음식과 편의점 족발로 때웠다고 합니다. 설거지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아 거실까지 냄새가 진동했고요. 저는 제주의 한적한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징징 울려대서 보니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더군요. 제가 올린 빨간 블라우스 사진을 캡처해서 누군가 올렸는데 댓글들이 가관이었습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다. 며느리 힘들게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가 집에 계셔야지. 저게 무슨 망신이냐. 평소엔 형수님 덕분에 잘 먹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제가 밥 안 해줬다고 주책 바가지로 몰아가더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노예입니까? 밥 안 하면 죄인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톡방에 사진을 한 장 더 올렸습니다.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예쁜 페디큐어를 한 발 사진. 그리고 딱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작 거절하는 법을 배울 걸 그랬다. 67세에 배운 싫다는 말 참 달콤하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친척 여자들, 조카 며느리들이 하나둘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큰어머니, 멋지세요. 저도 도망치고 싶어요. 유유. 응원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경숙이가 소개해준 지역 문화센터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주제는 노년의 자산관리와 주택연금. 변호사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르신들의 생명줄입니다. 자산이 있어야 발언권이 생깁니다. 강의를 듣고 나오며 저는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신탁에 맡겨 제가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제가 아프면 그 돈으로 절 돌보게 하는 설계를 부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은행 가서 신탁? 엄마, 우리 못 믿어요. 아들이 펄펄 뛰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지. 근데 내 노후를 너희 양심에만 맡기기엔 내가 너무 불안하구나. 엄마, 누가 들으면 제가 불효자인 줄 알겠어요.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지면 짐부터 내려놓고 싶어지는 법이야. 내가 그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런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숙이의 소개로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30년 전 교단에 섰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밥 짓는 기계가 아니라 선생님이구나. 며칠 뒤 아들 민호가 제주도까지 찾아왔습니다. 제 숙소로 찾아온 아들은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가시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제가 돌아가서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종이 한 장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받았던 엑셀 파일과 비슷한 양식이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서울로 돌아가는 조건이다. 3가지다. 아들이 종이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첫째, 앞으로 명절과 제사에 며느리 친정 식구들 수발은 절대 들지 않는다. 부르고 싶으면 너희 돈으로 출장 뷔페를 부르든 해라. 둘째, 내 집은 내 것이다. 신탁 설정 이미 끝났으니 김칫국 마시지 마라. 셋째,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여행을 가든 춤을 배우든 토달지 마라.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너무한 건 너희들이었다. 난 이제 내 인생 살련다. 싫으면 나 여기서 그냥 살 거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 단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제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나 박순자다. 시집 와서 30년 넘게 내 손으로 밥 안 차리고 먹어본 명절이 없었다. 너희들은 내가 밥 해주는 게 당연했지. 내가 해산물 알레르기 있는 건 기억이나 하니? 나는 일해주는 로봇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제 나도 대접받고 싶고 쉬고 싶다. 꼬우면 너희가 해먹어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톡방의 메시지가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조카 며느리, 심지어 시누이까지. 형님,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했네요. 어머니 응원합니다. 숙모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저희도 반성할게요. 저는 바닷가로 나가 붉은색 점퍼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한 박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올해 제 자신에게 주는 세뱃돈은 바로 이 자유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장의 업무 분담표가 불러온 나비 효과, 그리고 어머니의 통쾌한 반란. 여러분은 며느리의 행동을 요즘 스타일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무례함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아들의 침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 여사님이었다면 묵묵히 밥상을 차리셨을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비행기 표를 끊으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았네. 감사합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파일처를 다시 금고에 넣고 열쇠를 챙겨 몰래 옆집 최 영감님 댁으로 갔습니다. 영감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만약 제가 며칠 안 보이면 남해 사는 제 사촌 동생한테 좀 전해주시고요. 최 영감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소. 내 입 무거운 거 알지 않소.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늙은이 지켜주는 건 늙은이밖에 없더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영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더 늙은 척, 더 노망난 척 했을 겁니다. 그들이 안심하게 만들었겠죠. 달콤한 말 한마디면 빗장을 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가 막상 문을 열면 텅 빈 허공만 보게 했을 겁니다. 이건 계략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죠.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난 절대 안 져. 2달이나 지났을까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솜사탕처럼 달달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할머니표 닭백숙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지호, 걔 생각 싫어하지 않냐? 아휴, 다 컸어요. 이제 잘 먹어요. 참, 그이가 요즘 반성 많이 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성급했나 봐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불안하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래요. 저는 거절하지도 승낙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사는 게 편하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싶고, 혹시 건강검진 예약해 드릴 테니까 신분증이랑 집 관련 서류 좀 챙겨오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뭐 등록할 게 있어서요. 저는 두고 보자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아 붉은 파일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뱀처럼 조용히 누워있지만 손을 대는 순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뱀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가 연차까지 내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짜 죄송했어요. 미경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진짜 잘 모실게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카페 이야기, 지호 학교 이야기를 떠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가 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싹 정리했어요. 화장실도 딸려 있고 에어컨도 새 거예요. 옷장엔 새 옷이 가득했습니다. 니트, 조끼, 털신, 어머니 사이즈 딱 맞춰서 샀어요. 입어보세요. 내 치수는 어떻게 알았냐? 저번에 어머니 스웨터 몰래 가져다가 쐈죠. 그 말투가 어찌나 상냥한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녁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더군요. 어머니는 공주님처럼 계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밥을 먹다며 느리가 불쑥 물었습니다. 참, 어머니 그 집 지은 지 얼마나 됐죠? 너무 오래되면 화재보험 보상 안 나온다던데. 30년 됐지. 왜? 위험하다. 제가 보험 좀 알아봐 드릴까요? 됐다. 내 보험은 내가 알아서 한다. 며느리는 웃으며 국을 더 퍼주러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 개 짖는 소리. 저는 열쇠고리에 달린 낡은 붉은색 플라스틱 장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감이 철도청 정년퇴직할 때 받은 기념품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과한 연극이라는 걸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매끄럽고, 너무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말실수도 하는 법인데, 지금 저들의 말은 대본처럼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손자의 말까지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제 이름이었죠. 등기소 장부에 박혀 있는 그 이름. 세 글자. 그들은 박옥자라는 이름을 지우고 박민석이라는 이름을 새겨넣고 싶은 겁니다. 거실에 희미한 불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연기하면 나도 끝까지 장단 맞춰주마. 그들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처음엔 신혼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나한테 웃어주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그때처럼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어머니 이 보라색 옷 입으세요. 얼굴이 확 사내라며 알랑거렸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몸만 추스르세요. 저는 그녀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사주는 옷을 입고 꿀바른 독 같은 말들을 견뎠습니다. 밤이면 족욕을 시켜주며 넌지시 묻더군요. 어머니,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 어때요? 거기 번화가라 살기 좋겠죠.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싫다. 호호, 그럼 어머니는 병원 가까운 데가 좋으세요. 제가 눈을 뜨고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는지 묻는 거냐. 며느리는 천진한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노후 계획 세워드리는 거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며느리가 삼계탕을 내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골밀도 검사 예약했어요. 모시고 갈게요. 건강보험증 가져가야 하냐? 당연하죠. 그리고 신분증, 등본, 도장도 챙기세요. 요즘은 본인 확인이 까다로워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집문서는 안 가져가도 되냐? 며느리가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 어머니 농담도 참, 당연히 안 가져가죠. 그 귀한 걸 왜 들고 다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통장을 새로 만들자며 은행에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그 낡은 통장 잘 안 지키잖아. 내가 새 걸로 바꿔줄게. 엄마, 서류 쓸 줄 알아요. 알지. 예전에 네 아버지랑 많이 해봤다. 아유, 제가 다 해드릴게요. 도장이랑 신분증만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챙겨갈게. 아들은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미 해지된 옛날 통장과 사용정지된 체크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장은 문방구에서 파는 막도장을 넣었죠. 진짜 인감도장과 서류는 제가 먹는 고혈압 약통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약통은 제 베개맡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우체국에 갔을 때 아들은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작성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어르신이라 제가 대신하는 게 빨라요. 저는 뒤에 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 눈 아직 멀쩡하다. 서명은 내가 할 테니 비켜라. 그날 오후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전산 오류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제가 신분증을 절대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웃음이 일그러지더군요. 마치 초점이 나간 사진처럼 흐릿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아들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지호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요. 학군지 아니면 요즘 애들 기죽어서 학교 못 다녀요. 우리 명의로 된 집 없으면 입학도 힘들고. 그래서 집을 사겠다는 거냐. 잠시 침묵하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 집 비어 있잖아요. 그거 처분해서 우리랑 합치자는 거죠. 우리가 모실게요. 저는 묵묵히 국만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마셔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동의만 해주시면 절차는 저희가 다 밟을게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알겠다. 그들은 희망을 본 듯 눈이 반짝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거래를 시작했다. 불을 끄고 누워 약통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약뿐만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이 들어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녁 메뉴는 샤브샤브였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며느리가 고기를 제 그릇에 놔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기 진짜 좋아요. 그이가 특별히 사온 거예요. 웬일로 이렇게 잘 먹냐. 아들이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식으로 상해 드릴 게 있어요. 왔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마침 오호초등학교 바로 앞에 정말 좋은 아파트를 봤어요. 1층이고 남향의 확장형이라 넓어요. 금매로 19억 5천에 나왔는데 이건 잡아야 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어머니 집 팔고 세금 떼면 8억 7천 정도 나와요. 저희 돈 4억 합치고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집도 생기고 지호도 학교 가고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면서 효도 받고 일석삼조잖아요. 며느리가 찻잔을 들며 옛길을 박았습니다. 아버님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온 가족이 화목하게 같이 사는 거.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계산 한번 빠르구나. 내 집 팔면 얼마 남는지까지 다 알아봤냐. 두 사람이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냐?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다 나오죠. 요즘 시세가 투명한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나쁜 뜻 아니에요. 엄마, 그 낡은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곰팡이 피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건데 미리 좀 당겨 쓰자는 게 뭐가 나빠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거기서 30년을 살았다. 혼자서도 잘만 산다. 며느리가 급해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쓰러지시면요? 누가 발견해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잖아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아직 너희 명의가 아닌 걸 걱정하는 거겠지. 아들이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엄마!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저와 영감이 처음 그 집을 샀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커튼도 없는 거실에서 페인트 붓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죠. 저는 사진을 그들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 집, 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산 집이다. 죽기 전에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 내 목숨 줄이라고. 며느리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옛날 사고방식 좀 버리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집 팔아서 너희 새 아파트 사고 명의는 너희 앞으로 하겠다는 거냐.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긍정의 침묵이었죠. 좋다. 솔직해서 좋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난 집 안 판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옛집 베란다에 서 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능수와 꽃잎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영감이 부엌문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만 보더군요. 가까이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보니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가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집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옮기고 치워버릴 수 있는 짐짝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저라는 존재가 아니라 집이라는 자산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식빵뿐이었습니다. 구워지지도 않은 맨빵. 며느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 대신 그릇을 퉁명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쾅! 저는 그 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인사를 생략하고 물만 마시더군요. 집안 분위기가 쉰내 나는 국처럼 시큼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뺏지 않더군요. 아들이 문에 기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여기 살 거면 눈치껏 하세요.
집안일도 좀 거두시고요. 제가 뒤돌아보았습니다. 나 손님 아니냐? 너희가 모시겠다고 데려오지 않았니?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었으면 엄마 그 썩은 집에서 고독사 했을 거예요. 저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조용히 그릇을 씻어 엎어두었습니다. 점심때는 밥도 안 주더군요. 배달시켜 먹을 거라면서요. 저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들이 내려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진짜 안 팔 거야? 안 팔 거면 우리도 엄마 대접 못 해드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집 안 팔면 네 엄마 아니냐. 아들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거면서 그거 가지고 유세 좀 떨지 마요. 치사하게.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치사해? 네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하나 있다. 세상에 등기부 등본에 찍힌 이름보다 더 확실한 관계는 없다는 거다.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오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게 무슨 회사예요? 계약서 쓰고 유언장 써야 해요. 그럼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게 유산 상속받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생각 좀 고쳐드세요. 며느리가 악플 썼습니다. 우린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더 이상 나를 위한 계획은 세우지 마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에 기대 비웃었습니다. 어딜 가시게요? 그 낡은 집으로? 혼자서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상관 마라. 제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그 슬리퍼 제가 사드린 거예요. 가시려면 그거 벗고 가세요. 저는 미련 없이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제가 신고 왔던 낡은 단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시는 안 볼 줄 알아요. 집 문제 해결 안 되면 오지도 마요. 제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 집 엄마 혼자만의 거 아니잖아요. 내 지분도 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법대로 해라. 자신 있으면 뺏어가 보든지. 문을 열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어디로 갈지 막막했지만 단 1초도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이 집의 온도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와 붉은 파일 처리 든 약통을 메고 남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풍경이 뒤로 물러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중에 돈은 5만 원도 없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봄을 구걸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들이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 바닥, 얇은 플라스틱 매트 위에서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입소자 가족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흉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지호 전학 가야 하는데 학비도 내야 하는데 대출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바닥에 머리를 돋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이렇게 매정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요양원에서 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공허함이 아닌 차가운 칼날 같은 냉정함이었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입구 경비실에 말해서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은 들이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들이잖아요. 알아. 근데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질문이 틀렸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는지 물어야지.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 목숨줄을 끊으려 했던 건 너희 아니냐. 아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전 그냥 너무 급해서 지호 미래 생각하다 보니. 그래, 넌 지호 미래를 줄 수 있어. 제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내 걸 뺏어서 줄 생각은 마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 저번에 그랬지? 그 집 어차피 너 이거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진짜. 그러면 내 손으로 태워버린다고.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유산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제 사후에 남은 전 재산을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한다는 내용에 이미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죠. 적어도 개들은 주인 배신 안 하더라.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집 이미 태워서 하늘로 보냈다. 그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노을이 창가에 주황색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간호사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아주 좋아. 아까 그분들, 혹시 또 와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까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걔들이 제일 원하던 걸 내가 없애버렸으니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야. 김 선생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눈치였지만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더 일찍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여자가 자신을 가족의 일부로만 여기면 남들도 그녀의 모든 것을 가족의 소유물로 착각하게 됩니다. 효도라는 건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고 선삶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추울 때 담요를 덮어주는 게 효도지 내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 게 효도가 아니란 걸 더 일찍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긴 게 아닙니다. 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사촌 동생 순자에게서 등기가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언니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뺏으려 하면 쥐어박아야지. 살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 글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들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내 이름을 적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째 저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원장님을 설득해서 서쪽 구석에 작은 땅을 얻었죠. 이름하여 옥자 농장,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는 게 아들 녀석 카톡 프로필 사진 훔쳐보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노인들은 땡볕에 뭐하러 고생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럼 저는 말하죠. 내 땅이 생겼잖아. 등기소 도장 찍힌 땅 말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내 땅.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인생 이야기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옆자리 최할아버지가 여사님 눈빛이 달라졌어. 한번 나가봐요. 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마이크를 잡았을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옥자. 75세입니다. 여기 오기 전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서명해서 넘겨줄 뻔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핏줄 믿고 정 믿고 자식이 보훈할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믿다 보니 나중엔 제 것이 하나도 안 남더군요. 제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남편과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마련한 집이죠. 그게 제 목숨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뒷줄에 앉은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그러더군요. 그 집 팔아서 자기들 학군지 아파트 사는데 보태라고. 제가 싫다고 하니 노망 났다고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 팔아서 제 노후 자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유언장도 썼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지금 여기서 텃밭 가꾸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외롭냐고요? 아니요. 평생 이렇게 정신이 맑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수는 없었지만 몇몇 노인들의 눈에서 깊은 부러움을 보았습니다. 내려오는데 최할아버지가 사탕을 하나 주시더군요. 아침 드라마보다 훨씬 통쾌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하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그 후로 저는 요양원에서 신탁 설정법,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법, 유산기부법 같은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 전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울먹이더군요. 나는 자식들한테 다 주고 빈털터리로 여기 왔어.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것 챙기면 돼요. 봄이 올 무렵 캐나다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양지호, 손자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하더군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어. 근데 난 할머니가 태블릿 사준 거 기억나? 닭백숙 해준 것도. 나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고마운 사람한테 편지 쓰래. 그래서 할머니한테 써. 내가 꼭 그림 그렸어. 능소화였습니다. 잎이 연잎처럼 크고 투박했지만 분명 능소화였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딱 한 줄. 지호야, 나중에 커서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그리고 남이 너한테 손 벌리게도 하지 마라. 아이가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할머니가 자기한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건 기억하겠죠. 며칠 뒤면 76세가 됩니다. 늙는 게 무섭냐고요? 죽는 게 두렵냐고요? 두렵죠. 하지만 지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상추를 뜯고 서명을 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를 수 있는 한 저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뺏기고 속고 빈 껍데기가 되는 게 실패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작은 텃밭과 깨끗한 방 그리고 이 말을 지키며 삽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안 준다. 내가 남기고 싶은 건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렇게 사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예전엔 TV에서 늙은이들이 요양원 가서 쓸쓸하게 죽는 거 보면 그게 제 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 스케줄은 직장인보다 바쁩니다. 월요일 오전엔 텃밭, 오후엔 요가, 수요일엔 신입 입소자 자산관리 상담, 금요일엔 시민대학 강연까지. 원장님이 저보고 우리 요양원 간판 스타랍니다. 저는 살아있는 교재라고 정정해 주지요.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반격하고, 어떻게 나를 지키는지 3박 4일도 떠들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노인 세대의 자산 위기와 가족 갈등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죠. 처음엔 거절했는데 노인 복지관에서 튼다길래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젊은 기자가 묻더군요.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잡아먹히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내 인생이 남의 사업계획서 부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법을요.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73세 이정순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본인 명의로 6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는 본인을 요양원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독촉장이 날아와서야 알았답니다. 그분이 울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믿은 게 죄라고 하시길래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렸습니다. 먹튀당한 건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근데 손절은 우리가 해야죠. 인터넷에 뒤늦은 반격 수업이라는 칼럼도 연재합니다. 효돈이 보은이니 그런 거 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 피 같은 돈을 살아서 지킬 수 있는지만 씁니다. 가장 조회수 높은 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독해지지 않으면 자식은 잔인해진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서명할 줄 알고 비밀번호 알 때는 자식들이 웃으며 효도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싫다고 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노망났다고 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말도 못하게 되면 그땐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며 당신을 무대 밖으로 치워버릴 겁니다. 댓글이 1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더군요.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는데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의 한 재단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고요. 제가 가긴 가는데 선생님 소리는 하지 마시오. 했더니 원장님이 웃으며 그럼 뭐라고 소개할까요? 묻더군요. 그냥 박옥자라고 하세요. 70년 넘게 걸려서 지켜낸 이름이니까. 강연장은 도서관이었는데 수백 명이 왔더군요. 저는 원고 없이 손자가 보내준 그림 한 장만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림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 손자가 그린 겁니다. 걔는 제가 심은 꽃은 기억하는데 지 부모가 제 집을 어떻게 뺏으려 했는지는 아마 평생 모를 겁니다.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가정사를 폭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선택을 말하러 왔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권리, 선을 그을 권리, 나를 위해 뒷주머니 찰 권리, 우리 세대도 깨끗하게 살고 명확하게 남기고 존엄하게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내 집 열쇠를 내가 쥐고 있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KTX 안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젊은 여학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하더군요. 할머니 말씀 정말 좋았어요. 저희 엄마도 삼촌들한테 치여서 말도 못하고 사는데 영상 꼭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해줘라. 늙은 건 죄가 아니라고. 늙어도 나를 지킬 힘은 있다고. 학생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역에 내려 짐을 끌고 나오는데 바람이 찼습니다. 스카프가 날려서 한 손으로 잡고 있는데 옆으로 모녀가 지나갔습니다.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엄마는 짐을 들고 따라가더군요. 아니 엄마, 그 집 명의 아직도 내 앞으로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니까? 누구 주려고 그래? 저는 멈춰서서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가서 어깨라도 두드려주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스카프를 단단히 메고 요양원 셔틀버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제 몫을 지켰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죠. 우리 세대 노인들, 이제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을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린 서 있을 테니까요. 뺏으려는 자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할 겁니다. 박옥자 씨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매정하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존엄을 지킨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짐이 되긴 싫은데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화가 되는 아이러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혹시 자식들에게 휘둘리는 부모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노후 자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